투자를 하면 그 계좌 평가액만 늘어나고 줄어나는 걸 보셔서 안 되고, 내가 투자를 했다. 한 손으로 투자를 했으면 다른 한 손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난 투자만 하고 리스크 관리는 안 할래 그러면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할 때 공격도 있지만 방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공격만 꿈에 있고 자기가 생각한 장밋빛의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이 잘 벌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투자를 하면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수반되어 와야 되는 필수 부가기를 한 거다. 투자가 남편이면 리스크 관리는 아내이다. 혹은 부모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몸으로, 요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만 하고 나 리스크 관리 안 할래. 그러면 아예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투자를 하면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한 채로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산소통 매지 않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잠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몇 분 못 버팁니다. 오랫동안 투자의 시장을 헤엄치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란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도 막 어렵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요. FR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막 그 통계학도 들어가고, 뭐 또 대학 때 투자론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모델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필요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자, 그럼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또 똑같은 얘기인데, 알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모르고 자산을 투자하는 거. 그래서 안다는 게 뭔지는 이따가 이제 종목 점검표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뭘 덥석덥석 사고, 누가 얘기했다고 사고, 방송에서 나와서 누가 얘기한다고 사고, 기술적인 지표는 온통 과거인데, 과거에 이 기업이 이 가격대면 지지되더라. 여기가 20일 평균선이다. 해서 거기다 사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아는 게 뭔지는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것도 리스크 값을 많이 까먹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변동성 높은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시간에 기대고 사람에 기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기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서 오늘 먹어야 돼. 오늘 사서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사면 내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돈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정작 돈이 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것들, 그런 것들이 크게 돈을 벌어주고, 그랬지. 변동성이 막 높은 거를 어떤 거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야, 내가 어제 저거 샀더라면, 그거요. 모르긴 해도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거는 완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쪽은 저거는 그냥 내가 먹을 떡이 아니다. 가령 시가총액 너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막 변동성이 하루에 주가의 변동폭이 들쭉날쭉하는 주식들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그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펀드를 평가할 때도 변동성 지수를 봅니다. 샤프 지수라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게 해서 돈을 번 거는, 가령 차를 타고 갈 때 덜컥거리는 달구지를 타고 가는 거랑 벤츠를 타고 가는 거랑 목적지엔 똑같이 간다 그러더라도 가는데 편안함이 틀립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고생 덜 하면서 멀미 안 하고 가야 그게 좋은 투자이지, 걸핏하면 덜컥덜컥거리고 하늘은 올랐다가 하늘은 내렸다가 그러면 그 투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높은 주식은 좋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되는 유동성도 큰 리스크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작은 주식, 가령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적게 되는 주식인데 밸류가 싸. PBR도 싸고 PER도 싸고. 그러면 가치주 펀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엄청난 밸류가 싼 가치주다 이러면서 담아. 나중에 그 펀드 한매가 나오면 거꾸로 못 팔아요. 살 때는 사서 올랐겠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만약에 또 세상이 변해서 펀드에 한매가 나오면 거래량이 적다 보니 파는 만큼 가격 변동성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에셋을 살 때 가장 투자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 총 투자 금액이 뭐 1억이야. 그러면 그걸 10종목 나눠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최소한 한 틱에, 한 호가에 1,000만 원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된다.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동성에 대한 건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되겠죠.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은 유동성이 잘 없는 장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사실은 공정된 가격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최근 들어서는 급매물이 나와 가지고 시세 보다가 뭐 3억이 떨어진 값에 체결이 됐니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다, 장외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막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계절이 오면 안 팔려. 적정 가격에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됐을 때, 미국의 금리가 제로를 갔을 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돈값이 똥값이 돼서 실물 가격이 뻥튀기 되던 그 시절에 사고 싶어도 팔릴 놈이 없어, 이번에는 거꾸로. 그래서 막 호가가 막 엄청 오르고 그걸 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고요.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매된 거는 2가구나 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내렸다 올랐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거를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반드시 유동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가령 100억 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게 거래되는 게 한 틱에 거래되는 게 뭐 100주, 200주밖에 안 돼. 100만 원, 200만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그거는 편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 보여도. 자기가 사면서 다 오르고 자기가 팔면서 다 내려갑니다. 세상 앞나라를 누가 알겠습니까?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길지. 그래서 우리가 가치주라고 밸류가 싸다고 그러는 주식 중에 거래량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몇십억밖에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고려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유동성이 많은 게 좋다. 내가 사고 팔 때 항상 언제든지
현재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가격에서 엑시스를 할 수 있고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는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훨씬 더 밸류가 높다. 유동성이 작은 것은 리스크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는 자산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가령 신규 상장 기업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규 상장된 모든 기업 중에 공모가를 넘어가 있는 기업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혹시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0%? 5%? 20%요? 아마도 그냥 거의 한 자릿수 대 퍼센트일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공모가 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신규주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가령 업력은 오래된 회사야. 창업은 90년 초반에 해서 그동안 잘 해왔고, 와이로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기업은 투자해도 돼요. 그런데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근 연도에 숫자가 너무 좋고, 그거는 그냥 상장을 위해서 마사지 한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새로 상장하거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인데 그때 바이오 열풍이 불거나 혹은 플랫폼 열풍이 불거나 인터넷 열풍이 불거나 이럴 때 기대가지고 어떤 기업이 상장에 올라온다. 그거는 공모에도 참여하지 말고 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제자리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크래프톤이 그랬고, 카카오뱅크가 그랬고, 그게 시가총액이 크냐 적냐 문제를 떠나서 붐에 기대서 진짜 날렵하게 상장을 그때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해관계와 증권사 IB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 금액이 제법 많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은 거래하지 말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이더라도 자기에 속한 니치 마켓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하거나 대한민국 넘버원을 하거나 혹은 또 오래된 업력이 있거나 그러면서 공시를 자주 하지 않고 이렇게 무던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저는 저 개인적인 기준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안 쳐다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그냥 마음 편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불편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진짜 제발 권해드리고 싶은데 정보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위법이지만 정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매매가 정보를 준 사람한테 예속돼요. 좋은 일이 있대. 그러니까 샀는데 주가가 내려. 팔지도 못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좋은 일이 없나 봐. 내리네. 그럼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갖고 전화해. 조금 기다려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또 못 팔아. 못 판다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반대로 올랐어. 오르면, 또 좋으니까 이제 신나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정보를 준 사람한테. 야, 잘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먹었으니까 팔아.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대부분은 10중 8구는 야,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죽여. 안 가요. 안 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더 가도 좋은데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장수예요. 자기가 투입 시기와 전쟁터를 정하고 자기가 후퇴할 걸 정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하면 그걸 자기가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주식 투자는 자기가 싸울 시기, 싸우는 전쟁터, 뭘 가지고 싸울 건가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정보 매매를 하면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보 매매 하시면 안 된다. 내가 팔고 사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없고, 그 사람도 피곤해. 그리고 그렇게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이것도 의심해 보셔야 돼. 내게까지 들어왔으면 이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게 내게까지 들어왔는데 저거 오르고 나면 나는 못 팔게 하고 지들은 다 팔 건데, 정보 매매의 결과가 좋은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루머 뭐 이런 거 믿고 주식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 다음은 두레이션 미스매칭. 이거 정말로 중요한 큰 리스크입니다.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우리나라에 IMF가 왜 왔냐 하면 이것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두레이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상업용 건물을 사면서 급전을 땡겨서 상업용 건물을 사. 그래서 원래 본대로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엉뚱한 일이 생겨서 이자를 못 갚을 지경이 되고, 또 자산을 팔아야 될 자산가액이 급나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장기물을 롱했는데 자금 조달은 짧은 걸로 했어. 1년짜리 대출을 빌려서 30년짜리 건물을 샀어. 부동산을 샀어. 그런데 갑자기 IMF가 왔어. 그럼 부동산을 팔아야 돼. 경매에 내놨더니 안 돼. 유동성도 없어. 아까 제가 유동성도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나갔는데 30억짜리 건물이 10억에 낙찰이 됐어. 다 잃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두레이션 미스매칭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주담보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거 다 단기물을, 거기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요거는 일정 담보비율 이하가 되면 주식을 자동으로 매각이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본대로만, 장밋빛 꿈대로만 세상에 안 간다니까요, 여기가, 이 동네가. 그래서 주식은 자체가 영구채잖아요. 그런데 유동성도 좋고, 그러니까 유동성도 좋은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지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유동성도 없는 데다가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주식을 왕창 들렸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면 어쨌든 전쟁이 터져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원래 론을 안 했던 사람은, 장기 자금을 빌려서 이 주식을 샀던 사람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자 내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라도 못 버티잖아요. 두레이션 미스매치가 되면. 내일 모레 갚아야 될 돈으로, 미수? 내일 모레 갚아야 될 돈으로 40년, 50년, 뭐 100년, 1000년간은 영구채인 주식을 사.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여행이 운이 좋아서 내가 버티는 요 3일 동안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되면 너무 크게 잃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주식은 올라야 먹는 거라서, 가령 내가 어떤 주식을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잘못 샀어. 그럼 8만 원 내려왔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또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차트를 보고 여기가 눌림목이니까 여기서 물타기가 됩니다. 그래서 샀어. 다시 또 7만 원 돼. 그럼 또 한 번 사봐. 또 내려와. 계속 물을 타. 그거 안 맞다는 거죠. 자기가 사서 물렸으면 내려가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샀는데 8만 5천 원 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물을 탈 게 아니라 조금 팔아야 된다고. 단 그때 시장 전체 얘가 내리는 이유가 금리 이슈이고 경기 이슈이잖아요. 그러면 하락한 이유가 빤히 보이는데 더 내릴 것 같고, 근데 거기다 물을 왜 타냐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만약 시장 전체가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면 시장 전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참으셨다가 안정이 되면 물을 타도 그때 타셔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는 갑과 을 중에 갑기업을 좋아합니다. 을기업 투자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제법 큰 회사인데 그 기업을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 LG 이노텍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을기업입니다. 그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애플에 갑니다. 애플에 갑니다.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도 싸고 제가 LG 이노텍을 뭐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을기업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일어난 뭐 서로 예를 들어 경쟁 회사가 을 중에 여러 개 경쟁 회사가 있다 그러면 밤사이에 뭐 잘못된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바꿀래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열심히 시설 투자를 갑을 믿고 해놨는데 을기업이 그렇게 해놨는데 갑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그 시설 투자할 때는 난 우리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요새 내가 일이 잘 안 돼. 미안해.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무적인 능력이나 시설 투자나 이런 모든 게 너무 갑에 존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다른 데 어디 예속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분석의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갑기업도 같이 분석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그렇다면 밤사이 나왔던 뉴스 한 줄로 뭐 어디 무슨 갑기업의 공장이 스탑됐다고? 난 아침에 왜 내는지 이유도 몰라. 공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을기업은. 그리고 잘 됐을 때 파이도 을기업은 항상 이렇게 적게 가져와요. 그러면 차라리 갑과 을을 알잖아요. 그럼 저라면 갑기업에 투자합니다. 왜 내가 을기업에 투자해서 갑과 을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나요? 그리고 밤사이에 예를 들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령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 어느 누가 어젯밤에 삼성전자에 잘못 보여가지고, 너 내일부터 납품하지 마. 그렇게 되고, 너한테 주는 걸 다른 회사에 줄래? 이러면, 이것도 무슨 날벼락이야. 응?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절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증시의 테마 중에 소부장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을중 중에서도 슈퍼 을인 데가 있어. 갑에 대해서 더 큰 소리 치는 을이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자기가 세계 점유율을 갖는,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만 갑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을 중에서도 갑의 지위를 갖는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설사 갑이 기술 뭐 경기에 따라 가지고 불황이 오더라도 CR 하라고 단가 깎으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을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건장할 만한 일이고 그건 사실 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갑을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을기업, 부품회사들, 부품회사인데 얼마든지 경쟁자가 있고 진입의 장벽이 낮은 해자가 없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익이 아무리 잘 나더라도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매출 가불 관계는 관계가 나빠지면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요. 기술로 무장된 을기업은 사셔도 상관없는 일이고요. 네, 여기까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 학문적인 리스크 관리, 교과서에 나오는 리스크 관리는 이거랑 다릅니다. 제가 그거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큰 펀드 하는 데 대한 리스크 관리가 많이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개인 투자가 분들을 위한 이제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리스크 두려워하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제 권력은 1인 1표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실현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에 경제는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거고, 자본주의의 주주권은 돈이 많은 순서대로 투표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근로만 해서 혹은 또 뭐 자기 일만 뭐 전문직이면 자기 일로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는 삶이 그렇게 우리가 노후까지 빵빵하게 보장되지 않는 터라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자산 4,900조 중에 주식 관련된 자산이 1,000조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정기예금이 850조, 그 다음 은행 예금이 정기예금 포함해서 1,700조. 투자 억수로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이 없었고 투자를 그 산업이, 우리는 그 일반 실물 산업이 커서 나라가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투자를 보는 눈이 권력 가진 정책 이반자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뭐 해외 가서 금융으로 돈을 뭐 벌어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논리이고, 각각의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리스크 관리는 하고 투자는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민주주의 세상에 살면서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권만큼이나 자본의 세상에 살면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투표권과 투자는 같은 거다. 그런데 다만 정기예금을 하는 것도 투자예요. 네, 그것도 투자이고. 근데 너무 그거를 막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갖고 나면 재미가 별로 없죠. 짜릿한 맛도 있어야 삶이 좀 즐겁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 장돌뱅이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